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즉 박근혜 측 변호인이 밝힌 말입니다. 그날 침몰로 인한 참사는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의 말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랬었죠. 이 논리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바다를 다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에 탑승했을 경우 청해진 해운 같은 선사에 대해서만 원망을 하며 비명 중에 익사해야 합니다. 국가의 구조 따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의 변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도 무자격자 박근혜의 실상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저성과자 무능력자는 이쑤시개 공장 노동자라도 쫓아내게 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박근혜. 본인의 무능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인식의 기반에는 말로는 민주주의, 말로는 국민을 운운하지만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착각이 도사려 있습니다. 어디 감히 검사, 국회의원 따위가 청와대를 수색한다고 하는 거야부터, 어디 감히 저 하찮은 놈들과 똑같은 변기에서 변을 볼 수 있겠어까지, 그는 과거부터 여전히 앞으로도 스스로 왕이라는 인식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미용사가 없어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로 마약 없이 밤을 지새우며 본인 손으로 빨래를 해서 말려도 보고 칸막이 없는 화장실에서 남이 써온 변기를 쓰고 전국 모든 재소자와 동일하게 일식 3찬의 밥을 먹게 해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죄 의혹이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로 10년에서 20년 동안 말입니다. 아직 이 나라의 헌법적 정체성을 모르는 겨울왕국의 공주에게 민주공화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8차 촛불이 오늘 낮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주권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당이득금 발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방법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6개월 동안 병원 진료가 시급한 생계형 체납자 60여 명에게 체납료 분할 납부 1회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을 통해 가난을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사법부 불법 사찰 문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통해서 폭로됐지요. 야당이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찰 자체도 엄청난 불법이지만 행정부가 사법부 요인의 뒷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 자체로서도 탄핵감입니다. 점잖은 말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친박인 김진태와 국민 귀태 김기춘 때문에 박근혜가 낭패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김진태가 주도해서 형사소송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정호성의 녹취 파일은 법정 증거가 안 됩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한 부장판사는 정호성 파일은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헌재가 이 녹취 파일을 증거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탄핵 심판의 향방이 의외로 쉽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김기춘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회의원으로서 소추위원이었죠. 재판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름을 들추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단을 할 경우, 즉 탄핵 반대를 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인 병원인 김영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에게 성형수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영재입니다. 당일 오전 장모를 치료했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김영재 아닙니까? 그런데 장모를 치료했다는 그날 진료 기록부가 조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서명의 필체, 필기구의 색깔이 다르고 장모의 진료 기록부에 얼굴 시술 기록도 있으며 장모가 오전에 진료를 받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장모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고도 자기 해명에 맞춰서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민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4월 16일 아침 김영재, 당신은 무엇 했는가? 야당 의원들이 추궁할 태세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이것만으로도 구속감입니다. 최순실의 동업자였던 고영태가 중앙일보와 11시간에 걸쳐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영태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헌영 전 과장에게 최순실과 일하면서 태블릿 PC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태블릿 PC 충전기를 구해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한편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 김무성과 서청원이 격돌한 이 전당대회에서 최순실은 서청원을 밀어야 한다라고 박근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존댓말을 썼지만 내용은 지시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영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 청문회에 나온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자, 팩트는 어떨까요?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교육부 감사 결과는 체육대학장이 입학처장에게 정유라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입학처장이 이를 최경희 총장에게 보고했고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정유라를 선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학장이 교수들에게 정유라를 신경 쓰라, 관리 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리발을 내밀자 교육부 김태현 감사총괄 담당관이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압력이 있었다는 관련 진술을 다 받았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청문회에 나온 핵심 증인들의 거짓말과 교묘한 말 바꾸기를 분석한 건데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모른다, 그런 적 없다 라면서 발뺌을 하다가 특위위원들이 동영상이나 공문 등의 증거를 내밀면 재빨리 말을 바꾸는 식입니다. 최순실을 모른다던 김기춘, 서창석과 통화 안 했다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를 안 했다던 김영재 의사, 이대생 농성 때 경찰 투입 요청을 안 했다던 최경희 총장,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위증 혐의가 제기된 모든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완장질이 나날이 즐거운 황교안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더니 공공기관 인사도 본인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편 한겨레가 어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의 실상을 고발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로 하여금 결론을 내리도록 황교안이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건 역시 조사받을 상황이란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토요파는 청와대, 한겨레 토요파는 대통령 별장이라는 공간을 주목했네요. 우선 경향신문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집권 2년차 한 해 공식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박근혜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일정이 없었던 셈인데요. 일정이 없는 날은 관저에만 머물렀다, 이런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박근혜에게 저도의 추억이 있는 저도를 주목했습니다. 거제도 쪽에 있죠. 박정희 박근혜에게 그립고 정든 섬이 되는 동안 어민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악몽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별장을 만든다며 선산이 있는 사람들까지 내쫓았습니다. 저도를 리모델링한 사람이 박정희인데 섬진강에서 모래를 실어와 해변에 깔고 막내 아들 지만을 위해 사람들을 써서 매미를 잡아다가 방사했다고 합니다. 별장을 조성한다며 강제로 퇴거된 주민들은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저도에서 조업했다가는 개 맞듯 맞는 일이 빈번했고 심지어 사격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토요일은 토요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가 이어지겠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소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소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소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최순실 스캔들의 본질은 최순실이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최순실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최순실에 의해 노란한 박근혜도 범죄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재판을 통해 최순실과 함께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최순실과 박근혜가 문제의 핵심일까요? 그들의 행위는 국정농단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뿐 사태의 본질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벌 일가들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최순실 스캔들은 자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과 정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어야 할 사법 권력이 삼각편대로 스크럼을 짜고 저지른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빙산의 일각으로 겉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를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위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며 국가 운영 조직이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사법 권력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이 얼마나 개판인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과 관련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보면 구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박근혜와 연루된 사건들을 검찰은 몇 차례 수사를 했고 법원이 재판을 받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얼토당토한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묵은 것이 지금 터진 것뿐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왜 이따위로 사건을 처리했을까요?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었을 때 그 문서에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 의해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같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JTBC에서 방송되었는데도 검찰은 최순실을 체포하지 않고 30여 시간을 호텔에서 지내도록 방치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준사법권을 휘두르는 검찰은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최근의 재판 결과를 볼까요? 넥슨의 김정주가 현직 검사인 진경준에게 126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안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사업가인 김정주는 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친구인 현직 검사 진경준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원입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이 사례만으로도 판사들이 어느 수준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기춘은 아예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놀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에서 김기춘과 교감하면서 재판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그대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고위직 판사들은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 주소입니다.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건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은 권력에 굴종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배후에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적 삶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검사와 판사들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업을 잃으면 안락한 삶을 떠나 풍찬 노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에 권력 앞에 굴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판사와 검사들이 겁내는 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예전에 친구인 현직 법원장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사들이 오랫동안 법원에 근무하고 퇴직할 때가 되면 대부분 겁을 낸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법률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의 길은 전화 변론을 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의 법률 로비스트가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적어도 상위 1%에 드는 계층입니다. 이들마저 퇴임 후의 경제적 앞날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운영 조직이 크게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는 최상위 0.1%가 상위 1%에게서도 빼앗아가는 처절한 먹이사슬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경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치 권력을 보겠습니다. 국회는 원래 시민들의 의사를 대리하여 국가 운영의 여러 정책들을 토론하고 시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시 시민들에게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국회에서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행정부에서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어떤 국정감사, 국정조사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 국회의 처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개인은 매우 커다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회의원이 검사가 아닌데 검사나 수사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인들을 위협하고 윽박지르는 것 외에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원래 정책 토론을 하고 입법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국회였으니까요. 시민들이 제보한 것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그냥 넘어갑니다. 위증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국회의 기능이 아니고 검찰이 할 일입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정치적 범죄는 검찰이 아예 손도 대지 못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지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했는지의 시금석은 삼성의 이재용을 뇌물죄로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감형이 없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빠져나갈 공산이 큽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성역이 되었으니까요. 2005년에 터진 삼성 X파일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삼성의 행태에 경악했습니다. 삼성이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삼성 일가의 범죄 사실은 사라지고 그 사실을 밝힌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법원입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권이 그들을 하수인으로 부렸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 같은 엄청난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정치권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질 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230만 개의 엄청난 촛불을 보자. 그제서 마지못해 역풍을 맞을까봐 탄핵안을 가결했을 뿐입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놓으면 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정치판에서는 벌써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정치 몰입애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개헌을 해서 권력을 잡아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판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한 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돈 때문입니다. 최순실 스캔들의 본질은 돈을 먹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도 수십 년간 영남대 재단에서부터 최태민과 함께 돈을 빼먹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관련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처절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본 권력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 권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박정희 독재 정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 우리 사회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편입되는 바람에 자본의 재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최상위 0.1% 중에서도 그 핵심을 이루는 재벌 일가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재벌 일가는 자신들의 뜻대로 최상위 정치 권력자들을 조종해왔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이 없었더라도 재벌 일가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벌 3세, 4세들은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혁신을 일으켜본 적도 없는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며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온통 자신들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들을 그렇게 멍청한 괴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재용을 보면 저렇게 멍청한 인간이 그렇게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의 답변 속에서 삼성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답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른다, 송구하다, 열심히 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수백억 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졌는데 그런 것은 임원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그따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최순실에게 수백억 원을 주었다는 점, 그것이 박근혜에게 포괄적으로 뇌물이 된다는 점, 그 대가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재용의 회사 지배력을 높였다는 점을 시민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재벌 일가에서는 이런 짓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정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무덤덤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재벌 일가가 정치 권력을 포획했고 정치 권력은 사법 권력을 포위해서 서로 상대의 패를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이 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유럽의 어느 선진국에서 이재용과 같은 범죄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략 수십 년 징역형에 처해졌을 것이고 그 재산의 대부분은 몰수되었을 겁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일가가
망하는 것뿐입니다. 이재용이라는 멍청한 괴물 같은 존재를 조직의 정점에 올려놓고 호가호위하는 일부 임원들은 삼성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삼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물러나면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자본 권력, 정치 권력, 사법 권력이라는 삼각편대가 스크럼을 짜고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최상위 0.1%는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악습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은 바로 이 악의 삼각편대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 삼각편대의 해체가 바로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인 DAO를 실현하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준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맙시다. 이 혁명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다음 시간에도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 즉 DA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네마스터의 김프로입니다. 예, 시네마스터 김프로. 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2016년을 빛낸 최고작 중에 하나를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우리 김프로가 KBS 1TV를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는데 아마 이 김용민 브리핑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무도 달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수 있죠. 예. 내일 한 번 더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뭐 2회 계약으로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어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2번만 나가고 반응을 봐서 이제 정규 편성을 봤는데 첫 방 하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원래는 한 번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반부를 한 번만 좀 해달라. 가서 이제 내일은 검찰 얘기. 검찰 얘기. 전공. 네, 그래서 검찰 얘기 좀 하고. 근데 뭐 그냥 그랬어요.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렇지, 사실 뭐 할 얘기가 100이라면 지상파 채널로 나가려면 뭐 이런저런 필터링을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은 처음 나갔잖아요. 뭐 이렇게 기자로서 뭐 뉴스나 다른 시사 프로그램만 나갔지. 그렇지. 보니까 이제 호흡이 되게 짧아서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막 길게 말을 해도 잘라가지고 조금씩만 넣으니까 이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가지는 않고 뭐 하여튼 이게 바로 지상파의 미래를 좀 먹는 방송 호흡입니다. 아,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해야지. 그게 바로 팟캐스트의 정신입니다. 이 팟캐스트에도 막 이렇게 뭔가 자본의 압력, 그래서 내용의 뭐 자기 검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내일도 많이 봐주십시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률 좋으면 또 우리 김프로가 계속 롱런 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또 게시판 후기에 진중권이 안 보인다. 존재감이 없다. 김프로가 최고다.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면. 보니까 KBS에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 TV 캐스트에 올라가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게시판이 KBS에 따로 없으니까 다들 TV 캐스트 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인위적인 댓글들을 막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프로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뭐 출연료 많이 못 드리는데 그런데 KBS 가서 많이 또 벌 수 있도록 우리 김프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SBS의 전직 혹은 현직 동료들 방송 봤다 이런 연락 없습니까? 방송이 재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 이제 몇 길게 나오던데. 아니 근데 우리 김프로가 어떻게 거기 캐스팅이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사실 장난하는 줄 알고 이제 팟캐스트를 즐겨서 듣는 그 파일럿 제작하는 이제 PD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두어 분 정도가 팟캐스트를 즐겨 들으신대요. 그래서 이제 김프로라는 사람을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KBS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좀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래서 아니 저는 감사하기는 한데 괜찮으시겠냐.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서 작가를 한번 보자고 그러길래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메인 PD가 나오셨더라고요. 왕 작가님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감사하긴 한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무슨 박사님들 무슨 이렇게 좀 그래도 방송 경력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시청자들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 저 김프로는 뭐 10년 동안 방송 기자를 하셨는데 뭐가 떨어지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가끔 와요. TV 데뷔 축하한다고. 내가 10년 동안 TV 하는데 야, 나 10년 동안 뭐 한 거지? 그렇지. 그러네. 재밌었어. 보니까. 방송 뉴스로 10년 동안 밥을 먹고 산 사람한테. 텔레비 10년 나왔는데 말이에요. 텔레비 나온 거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SBS를 텔레비전으로 안 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방송 기자들은 뭐 이제 그 기사를 전달하는 게 주 목표니까 뭐 이제 막 그만큼 박대기 기자 정도 아니면 눈 쌓이고 뭐 이런 거 정도 이슈되지 않으면 또 앵커 아니면은 그렇죠. 상당히 요즘에는 앵커도 이름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상파의 어떤 공신력이 떨어지면서 앵커를 몰라요. 워낙 많으니까요. 이제 많기도 하고 어때요? 그 박상권
앵커가 주말 뉴스데스크 했는데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에서 MBC 뉴스에 대한 질책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저는 박상권 이제 옛날에 선배였는데 잘 모르거든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이 MBC 내부에서 평이 어떤지도 뭐 정확하게 잘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보면서 약간 반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늦게라도 저렇게 이제 소신발언을 하니까 그래도 박수 받을 일이다. 왜냐면 또 비제작국으로 발령났잖아요. 유배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인 걸 알고 각오하고 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에서 하니까 이미 뭐 훌륭한 후배들, 뭐 훌륭한 선배들, 뭐 이용마 선배 같은 경우는 암도 걸리셨잖아요. 근데 전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생활하고. 아유, 그럼요. 우리 저 해직당한 선배들 보면은 마음에 다 불들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보입니다, 그게. 근데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분위기 이렇게 되고 막 난리 나니까 지금에서 던지고 나온 거니까 취할 거 다 취하고 용기도 낸 건데 그것이 옛날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 쓰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를 어떻게 쓰냐고 대들었다가 유배 가가지고 택도 아닌 부서에서 고생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마음앓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막 칭송하거나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뭐 다 어쨌든 분량이 있죠. 평가받을 분량들이. 빨리 좀 속히 좋은 세상이 와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팟캐스트 듣고 김프로한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민한테 전화해서 한번 나와달라. 뭐 이런 알고 오겠죠. 금방. 흐름이 형성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전화 와가지고 가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피레미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서 받는 뭐 출연료나 거기서 받는 출연료나 그렇게 크게 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뭐 김용민 씨 같은 경우야 이제 좀 정비되고 세상 바뀌고 그러면 좀 빠터를 치려고 그래요. 만약에 뭐 나한테 출연 교섭이 오면은 기본 세 사람은 같이 가야 된다. 김프로, 송미호, 데이브니어, 악단까지 딱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딱 뜯어가지고 저장해놔야지. 나중에 혼자 가기만 해봐. 알겠습니다. 내가 벼랑박에다 계속 쓸 거야.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김구라 형이 황봉알 씨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황봉알 형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이제 혼자만 갔는데 그게 좀 두 분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이유가 되긴 했어. 근데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진 황봉알 형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김구라 형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캐스팅 권한이 있나? 지금 자기는 뭐 완전 갑과 을 정도가 아니라 갑과 정쯤 되는 사이인데 저 황봉알하고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없는 처지였단 말이죠.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에서는 나중에 좀 자기가 이제 입지를 가졌을 때 이렇게 좀 꽂아줄 수는 있죠. 그런 노력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그거 했지. 안 한 건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뭐 하여간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름 탓이 좀 크지 않나. PD들이 도저히 캐스팅할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왜? 황봉알을 어떻게 합니까? 김구란 뭐 그게 좋은 둘 이름인가? 중에 그래도 고르라 그러면 구라가 나니까 저는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거 아닌가. 또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 그러니까 이름 덕을 저는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본인도 잘하시지만. 알겠습니다. 전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이름인데 뭐 황봉알보다도 더 황봉알용 텔레비전 나가요. 지금. 그래요? 물론 이제 황봉알로 나가는 건 아니고 황봉으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이 이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명을 슬쩍 한번 바꿨어요.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황봉인데 그 중간에 하나 황알봉. 이도저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프로에게 서광이 비치는 거 봐서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한 주 방송을 여태까지 이제 검찰 특검 이런 얘기 주로 했으니까 방송을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좀 돌아볼까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우선 그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앵커로 컴백합니까? 컴백합니다. 야, 신동욱 했다가 김성준 했다가 신동욱 했다가 다시 김성준이 하는. 아무래도 이제 보도 책임자들이 바뀐 이유가 K재단 미르스포츠 뭐 최근의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바꾼 거라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촌철살인 멘트로
꽤 이제 유명하기도 했고 예. 나름의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이 됐던 네. 시청률이 지금 이제 뒤바뀌었으니까요. 아, 지금 보니까 한국갤럽 조사, 어제 나온 조사로 네. 보면은 어느 뉴스에 가장 신뢰성을 실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JTBC가 1등을 했고 지상파는 그야말로 꼬꾸라졌고 네. SBS는 TV조선과 함께 3%. 이건 참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SBS나 무슨 뭐 KBS나 이런 지상파들이 네. 뭐 신뢰도 조사 이런 걸 하면 그렇게 그닥 높게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무섭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올려야 된다라는 노력은 제가 내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거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득으로 연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시청률이니까 뭐 하여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면은 그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최금락, 하금열, 김성우, 그리고 이남기, 최근에는 허원재 이딴 인간들 저 SBS 경력에서 파버려야 됩니다. 본인들이 쓸 텐데. 뭐. 경력 증명서 안 떼주는 거야. SBS. 누구세요? 이러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가가지고 청와대 권력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싫어가지고 그래서 와서 방송 안 나가면 안 되냐는 식으로 압박을 넣고 이런 인간들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SBS 공신력 높이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이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 가면 또 그렇게 되나 봐요. 뭐 하필 또 SBS 출신들만 이렇게 그런 기회가 집중되냐 이거지. 아무래도 이제 전임자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추천을 할 때도 이제 본인 풀 안에서 추천을 할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고.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SBS가 그렇게 스탠스를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가장 그 주목할 만한 뉴스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지상파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특별 취재팀이 뭐 꾸려졌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선수들을 취재할 수 있는 곳에 몰아주고 이렇게 취재하도록 독려를 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꼭 취재를 할 만한 부서에 잘하는 친구들이 배정이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고요. KBS도 나름대로 이제 암약하고 있는 암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나름대로 이제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실력도 있는 선수들이 이제 계속 그래도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MBC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골로 가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큰 회방만 안 넣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를 보면 이제 가장 그래도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이제 사찰했다. 뭐 이런 내용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예전에 이제 십상시 문건을 첫 보도했던 세계일보. 그렇죠. 그때 이제 문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지금은 방통위원장이 된 최성준 옛날에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춘천지법원장 할 때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훑어가지고 문서에 가지고 있던 내용을 이제 폭로를 했죠. 청문회에서. 그랬더니 대법원이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사태다라고 세게 나왔어요. 대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뭐 이런 외부의 평가 혹은 대법원과 얽힌 여러 가지 주장 뭐 구설 이거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 최대한 신중하게 반응을 내는데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뒤늦게 정색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시류에 이제 발을 딱 담궈서 지금은 이제 세게 반발해도 된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정색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도 자기들 저 사찰당한 거는 감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2015년 5월 26일 날 공교롭게도 SBS에서 어떤 보도가 나갔었냐면 경력 판사 지원자들한테 국정원이 몰래 찾아가서 비밀 면접을 봐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고 노조 사건에 대해서 SNS에다 막 이렇게 글을 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상검증을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국정원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원 확인을 한다는 명목 아래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보도를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당시 법원 행정처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신원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 시행하는 신원조사 방법은 우리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비난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섞이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는 몰라요. 하고는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그 판사들로서는 오랏? 나한테 지금 사상 검증을 해? 그것도 국정원이. 발끈하고 반발하고 이건 대대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모른 척하고 신원조사라는 것 자체가 뭐 법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걔네들이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할 일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빼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신원조사라고 하는 건 뭐 마약을 했는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살인 강간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걸 신원조회 때 물어봐야 되나? 아니죠.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를 국정원이, 그러니까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월권 아닙니까? 사법부에 있는 판사를 뽑는데 가가지고 막 이런 걸 추궁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가 밝혀주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그냥 정말 의견이고 추정입니다만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공유했을 거라고 봐요. 국정원이 이런 해가지고 이제 공유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뽑고 뭐 떨어뜨리고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근데 대법원장이 뭐 근무 시간에 뭐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등산 다녀오고 뭐 이런 거를 한 언론사가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 찾아가지고 보고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보다도 사실은 더 어마어마하게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일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유야무야 되고 실제로 그 법원 내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 이제 판사들이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부 게시판에다 써가지고 그냥 워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시간을 버는. 1년 전에 정확하게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다가 1년 후에 대법원장 뭐 등산 가는 거 내지는 뭐 이런 걸 이제 언론 보도 동향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쓰니까 이렇게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지금까지 내려졌던 판결들을 보면 좀 답답하거나 이게 말이 되느냐 싶은 판결들도 사실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실효에 편승해가지고 뒤늦게 좀 정색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고 어쨌든 뭐 SBS에서 이제 뭐 이런 뭐 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는 SBS에서 나름대로 뭐 많이 했어요. 안정보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이 위증을 막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근데 요 내용 나온 게 피눈물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라면서 택도 아닌 얘기를 박 대통령이 한 다음 날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길라인 말고 또 다른 가명으로 뭐 최보정. 뽀샵 최. 이름도 보정이야. 보정을 해야 돼? 뭐 성형시술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도 보도하고. 이번 주에는 KBS가 이제 뭐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좀 그런데 그냥 뭐 소소한 단독이랍시고 이제 하나 정도 낸 게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을 10여 명으로 세게 꾸리고 있다. 그래서 뭐 특검이랑 헌재 뭐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나섰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걸 했고 MBC는 여전히 이제 헛발질하고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각 언론사들이 법조팀의 인력을 굉장히 많이 보강했어요. 왜냐면 특검도 취재해야 되고 이제 뭐 재판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을 때 보다도 인력들이 더 보강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돌아가고 있고 특검 취재에 이제 영향을 꽤나 쏟아 부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특검과 헌재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언론사들이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대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고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통진당 없애고 뭔가 이렇게 좀 임명이 되거나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비교적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그것이 보도가 되기도 쉬울 뿐더러 보도가 됐을 때 이렇게 정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법원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 같진 않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정색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정색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엔 뭉갰거든요. 누가 문제를 삼아도 민변이 문제를 삼아도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삼아도 다 모여가지고 쌩까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쓴다는 표현을 이제 기자들끼리 쓰는데 어느 언론이 보도했으면 그걸 같이 막 보도를 해야 문제가 되고 해명을 한 거 가지고 또 난리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뭐 민간인을 사찰했다 해도 다 그냥 모른 척하고 딴 뉴스 해요. 뭐 아스팔트 계란 깨고 막 이러면서 이제 딴 뉴스를 막 하니까 이슈가 안 되고 흐지부지 되는 거를 알아서 계속 이제 그걸로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받았으면 한국일보에서 대통령 주사 자국 보도하면 그 다음에 전 방송들이 막 다 사진 인용해가지고 받아 쓰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본물이 터진 그런 상태고. 그렇죠. 네. 어떻게 이거 수습하고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따라서 헌재에서는 이런 여론의 기류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판결은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것도 기간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짧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우리 저 김프로에게 팟캐스트 쪽에서 나름 좀 방귀 좀 더 낀 제 입장에서 하나 코치를 하자면은 뭐뭐 한 것 같다 이런 거 다 없애세요. 아 그래요?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판돈을 걸어야 돼. 아 그래? 돈이 없어. 돈 좀 주고 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불이웃도 돕는데. 불이웃을 도와. 시네마스타 뭐 이런 데다가 기부 좀 하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박근혜 퇴진 청년산타를 모집합니다. 12월 17일과 24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아이들에게 선물과 카드를 나눠줄 산타.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선물 배포 후 청년산타 모두가 청와대로 행진. 박근혜에게 수갑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산타 신청과 함께 물품 후원도 받고 있는데요. 문의는 010-6257-4011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박근혜 정권 퇴진 청년행동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 왜냐? 아니 그거는 알아서 들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크 꺼지면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저는 마이크 꺼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한결같은 사람이라서. 지난번에 그랬잖아. 지난번에 나한테 한 말 있어요. 저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저는 말이죠.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도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김프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아리까리한 게요. 더 센 것이 막 이제 터져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7시간의 비밀이라든지 뭐 다른 그러니까 여론이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더 쏟아져 나와서 막 이제 더 이거보다 좀 더 악화되고 시끄러지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약간 너무 센 것들이 연달아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하나만 나왔어도 막 뒤집어질 일인데 지금 막 그냥 2, 3일에 걸쳐 한 번씩 센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가면서 약간 사실 둔감해진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둔감함을 계속 느끼면서 뭔가 그냥 미지근하게 가면 박한철 소장은 그만두고 나머지 8명으로 3월 전에 결론이 나는 거는 뭐 거의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 아무리 늦어도 3월 전이고 빠르면은 1월 말 이전. 네.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1월 18일. 18일에 아마 선고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가요? 예. 틀리면 제가 시네마스터에다가 후원하세요. 예. 우리 스태프들 다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요? 고기로.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현찰로. 현찰로.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봤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일단 1월 말, 빠르면 1월 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1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충격적이거나 지금보다 여론이 반응하는 뉴스들이 한 2개 정도는 더 나와줘야 된다. 나올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나올 가능성은 높죠. 혹시 지금은 취재만 하면 나오는 거라서 말입니다. 다 입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제보하고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언론사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해가지고 자료 받아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핵심에 있는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뭔가를 받아내서 보도하는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절반은 나왔잖아 지금 머리한 거. 네. 그 나머지는 또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 결론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무관심했던 거는 대부분 좀 아는 것 같고 왜냐면 7시간 이후에도 그러니까 중대본 왔다 가서도 그냥 혼자 받으시고 주무시고 아무 별다른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막 혼자 밥 처먹고 씨발 진짜 수색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사 맞고 막 이랬으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애절하고 급박하고 다급하게 사람들을 구하거나 내지는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사람들이 알려졌잖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의 2014년 4월 16일의 행보를 곱씹어 보자면은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재난의 컨트롤 타워 이거 상상도 못한 거야. 그렇죠.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이라고는 전혀. 근데 다만 또 국민들은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니 의전상, 형식상, 외형상 해주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뭐 나가서 한번 해주는 척하지 이런 마음으로 헤어 디자이너를 부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 연출하고 뭐 이렇게 좀 뭐 흩날려 달라고 하고. 아니 우리가 뭐 진짜 그런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디 텔레비전 화면에나 나오는 지도자를 바랐다면은 그러면 설현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런가? 설현 말고 딴 사람이 있어요? 설현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아니 뭐하러 이상한 분을 대통령으로. 그럼요. 차라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관록이 있는 연기자를 앉혀놓는 게 국민들 정서상은 훨씬 도움이 돼요. 글쎄 말이야. 김혜숙 선생 같은 분 얼마나 보기만 해도 막 그 눈물을 자아내게 할 그런 출중한 연기력을 갖춘 분 아니겠습니까? 눈을 30초 이상 안 깜빡거려가지고 눈물을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오열하거나 같이 쓰다듬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는 게 훨씬 이럴 거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가가지고 본인 얼굴만 팽팽해지고 다른 사람들 마음은 다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으면 되겠습니까? 네. 양문석 씨도 좋고요. 훨씬 낫잖아. 그럼요. 아니 왜 박근혜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앉혀야 돼?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놀라고 계시겠지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사람으로서 300명 이상 그렇게 수장돼가지고 막 이 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놀라워요 요즘에는. 그 전에 오프닝에서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에요. 한 33년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91년 겨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당 다 탔어. 그때 아버지가 이제 사택하고 거리가 멀었거든. 그 잽싸게 이제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러닝 셔츠 있잖아요. 러닝 셔츠에다 그 잠옷 바지 거기다 파카 하나 입고 오신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인들 앞에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때 갑자기 뭐 블루클럽에 간다든지 동동구리 뭐 이런 거 바르고 이런 미친놈 소리 듣지. 이대 발라주세요. 그 꼴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나오지는 않겠지. 너무 세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 근무 시간에 일이 난 거죠. 한 30명 인질극이 벌어져가지고 안에서 사고가 나서 인질이 다 죽었어요. 근데 출근 안 하고 있다가 어디 이발소 가가지고 이발하고 한 7시간 뒤에 나타나가지고 택단인 얘기하고 가서 혼자 밥 먹었다. 그러면 서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머리를 올리는 거 그게 뭐 한 90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에 비슷한 그 남성에게 들어갈 그런 경우는 염색이라고 합니다. 염색. 염색을 하고 나온다고 쳐봐 그 시간에. 정말 사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되냐고요. 정말 그러면 그날 당일로 바로 잘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형사처벌 받고 아무튼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일가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걸 대단히 뭐 크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많다가 지금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예. 뭐 이제 한 4~5% 왔다 갔다밖에 안 하니까. 옛날에는 한 30%가 그래도 공고했는데 저는 그래서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상당 부분 걷어내줬다. 그리고 그 실체를 민낯을 드러내서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을 뭐 좋은 방향으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한 건 아니지만 여실히 보여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 박근혜한테 사형을 언도하고 뭐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감옥에서 송장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 해외에 나가서도 그 침대 매트리스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호텔. 막 변기 바꾸고 막 이런 건 진짜 엽기 아닙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은 머리 해주는 사람 없죠. 다 단발로 잘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기는 뭐 칸막이도 없는 데서 변 봐야 되고 그리고 매트리스 그딴 게 어딨어 감옥에서. 독방 쓰겠죠. 독방을 쓰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가장 추운 의정부교도소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교도소 무척 춥대. 그래요? 가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나머지 인생은 지금까지 여왕의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뭐 사실은 그 여성 수감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나와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행이 되고 이럴 때까지는 지난하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거든요. 그래도 뭐 한 1년 안에 해결되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근데 그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긴 거니까요. 어쨌든 뭐 저는 감옥에 가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하야를 요구한 집회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거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다라는 산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정말 면밀하게 그것과 벗어나서 국민 정서가 세기 때문에 뭐 형량을 더 세게 주고 이렇지도 말고 그냥 정말 딱 법과 원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애누리 없이 뭐 좀 되면 그게 여러 가지로 교훈이 되지 않겠나. 김경진 의원 얘기로는 검사 출신 국민의당 10년에서 20년 형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있는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강요미수, 강요 뭐 이런 걸로 최대한 다 인정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15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0년씩인데 여러 개의 범죄가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지면 그걸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쓰는데 최고 형량의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10년형이 최고형이거든요. 그 중에 2분의 1이니까 5년을 더 할 수 있어요. 각 그 뭐 이거는 10년형, 저거는 10년형 그런 걸 다 플러스 해가지고 막 50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죄목들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중에 가장 센 형의 2분의 1까지 합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안 되면 15년이 최고 형량이고 뇌물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다음에도 제가 지금 바로 얘기를 할 텐데 특검의 향후 행보가 그래서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이 맞춰졌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뭐 이제 곧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잠깐 여담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이 박근혜는
세월호 때 무성의했을 뿐이지 가해자는 아니지 않는가. 이게 통념 아닙니까? 네. 만약에 가해자로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 뭐 살아서 나오시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 형량이 상당히 세겠죠. 네. 그래서 그 양반이 뭐 송장이 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선 것이다. 또 시간 지나고 그럼 뭐 또 사면해줘야 된다고 이런. 뭘 사면을 해? 사면을 하긴. 사면해줄 것도 세네. 우리 정봉주부터 사면해야지. 정봉주가 뭔 잘못을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6년 다 가도록. 지금 벌써 횟수로 6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정봉주가? 그러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소한 정봉주만큼 6년은 사면 논의가 늦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형 다 살고. 원래는 사면 논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나중에 가지고 그러지 않을란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니까. 예. 자, 특검의 향모.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대로라면 여러 사람들의 공소장에 적혀서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15년형이에요. 근데 이제 뇌물죄가 여기 추가되면 최고가 무기징역까지 가니까 그렇게 되면 김경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감안을 하고 적게 받더라도 10년 이상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에 총력을 기울일 텐데 이미 쉽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초공사가 뭐 여러 한 1년 가까이 되는 뭐 내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쌓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없앴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뭔가 다 말도 맞췄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지금부터는 이제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 뭐 의미 없어도 하긴 할 거예요. 의미 없지 지금이야. 뭐. 의미 없어도 하긴 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아니면은 나 증거 여기다 숨겨놨으니까 가져가시오. 이러지 않고서야. 이러지 않고서야. 근데 이제 액션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기는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구속이 되느냐 여부일 거예요. 구속이 만약에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초반에 임원들이나 이런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구속된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잘못하면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었고 잘못하면 나만 더 덮어쓰고 골로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올 텐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그냥 계속 된다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되겠구나. 법무팀들 도움을 계속 받아가지고 매일 대책회의 하면서 다 코치 받아가지고 할 거라 진짜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능한 롯데, 뭐 삼성 뭐 이런 데들 이제 그나마 액수가 큰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사도 있었고 돈도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빡세게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우병우, 김기춘 의혹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면 특검이 잘했다라는 얘기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미션을 윤석열 검사가 맡게 됐다군요.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업무 분장을 할 텐데 어쨌든 다 이렇게 뭐 제일 어려운 분야로 다들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여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강요미수,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법원에 나중에 가가지고 유죄를 딱 인정받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때 막 집행유예 풀려나고 이러면 진짜 완전 막 난리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어쨌든 하나라도 거는 것이 특검의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무게추의 중심은 그쪽으로 훨씬 더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김기춘이 뇌물을 받았다?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하는데 특검의 상당 부분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이제 우병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법률가이기도 하고, 이미 증거가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를 걸어서 조사를 갖다 불러서 하고 기소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 나중에 그게 법원에서 어떻게 유죄를 받든 아니면 다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기소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막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막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김기춘, 우병우 뭐 이제 뭐 다시 뭐 어떻게 공정부대에 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해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반드시 처벌은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천착한 나머지
박근혜의 범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이미 자체도 그렇지 않고. 네네. 경중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박근혜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합니까? 소환 조사 할 텐데 아마 다른 장소에서 지금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최소화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 부르겠죠. 누가 만날까요? 뭐 특검이 만나가지고 일단 뭐 박영수 특검이. 네. 이제 신문을 누가 하게 될지는 내부적으로 이제 제일 그래도 수사를 많이 하고 나름 날이 서 있는 사람을 시키겠죠. 윤석열? 직접 만나기는 어렵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부장 검사들 중에 예. 한동훈 검사가 그래도 특수사 전력이 제일 많은 특수통이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검사가 그 전에 이제 의전을 하느라고 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뭐 차를 한잔 대접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고 예. 밑에 한동훈 검사가 어쨌든 직접 신문을 하든지 예. 아니면 신문하는 거를 뭐 옆에서 돕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게 네.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수사할 때 네네.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막말을 한 거 사실이에요? 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법조계 선배도 아니고 한낱 피의자에 불과하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때 변호인으로 동석을 했으니까. 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썼던 책을 보면 예. 그런 이제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예.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를 다 적어놨거든요. 예. 뭐 그걸 거짓말했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우병우의 성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병우 그러고도 남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적이 많아요. 네, 내부에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병우가 박근혜 신문하면 딱 좋겠네. 안 나올 수도 있지. 현상금 걸어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옛날에 네 부한 줄 아냐? 당신은 한낱 피의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예. 특별한 얘기. 자, 그 세월호 7시간 그래서 문체부 뭐 요 정도 해서 크게 카테고리가 한 4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뭐 자료를 새로 찾아내는 건 어려우니까 임원들을 초장에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느냐가 뇌물죄를 기소를 하는 수사를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같고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하나의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보시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를 가져왔다. 그러면 수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업들 뭔가 임원들이 구속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뇌물죄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짐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임원들이 구속이 잘 안 된다. 그럼 이거 수사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또 청와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못하고 그냥 말았구나.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구나. 이렇게 좀 판별을 좀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상 청와대는 사실 못할 수 있거든요. 군사기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 승낙이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청와대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 책임자가 대통령이니까 승낙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할 텐데 그래서 지금 계속 신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특검이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서 여론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이 궁색한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지금 언론에 기대는 모양새인데 외교 안보 국방 사안을 제외하고는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안 된다라는 이제 게 있어가지고 다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하다 보면 그게 딸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섞여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뭔가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게 청와대 뭐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병우, 김기춘, 문체부 뭐 이런 데 관련된 상당 부분 의혹을 밝혀주는데 좀 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특검도 산이 많네요. 넘어가야 할 산이.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야, 특검이 사무실까지 냈는데 왜 특검 사무실로 못 부르냐. 옛날에 이시영 같은 MB 아들은 특검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막 기자를 세워서 했는데 왜 박근혜는 이렇게 특별 대접을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 규정상 만약에 특검 사무실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틀 전에 와가지고 싹 다 뒤집어야 돼요.
아, 그렇지. 경호팀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무슨 유해 사실이 없는지 보고 거기에 통신시설 이런 거 전파 방해하는 것도 이제 시설을 해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한다 그러는 거는 특권을 주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보는 거라서 그거는 나쁘게 보실 건 아닙니다. 제3의 장소의 변기도 뜯어낼까? 요청하겠지. 내가 쓰던 변기 아니면 안 된다고 요청하겠지. 예. 그래요. 아이, 좀 박근혜가 직을 잃으면은 우리나라 변기 산업 상당히 좀 하강 국면으로 돌아서겠군요. 박근혜가 쓰던 변기 이런 거 잘 팔릴 수도 있죠. 네, 박근혜가 선택한 변기. 박근혜가 쓰던 변기. 박근혜가 외국에서 고집하던 변기. 그렇지. 매트리스도. 그렇죠. 거기는 대박 날 수도 있지. 그래요. 매트리스. 우리 광고주 매트리스 M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트리스 M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이제 마무리곡 우리 데이브 니어의 곡으로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한때 굉장히 애정하던 두 사람 떠올리면서 넌 나의 사랑 이라는 노래예요. 넌 나의 사랑. 우리 근혜 누님이 순실이 언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둘이 애틋했겠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 씹고 있잖아요. 완전 씹고 있지. 뭐 시녀라고 하질 않나, 지가 아직도 공무인 줄 안다고 하질 않나. 이건 참 둘의 사이도 지금 틈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전략일까? 검찰 수사, 법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저는 처음에 좀 궁금했었는데. 멘탈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멘탈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자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가서 혹시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둘이 막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해해가지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수가 틀려가지고 폭로를 한다거나. 지금 딱 그렇게 해서 폭로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메시지도 최대한 유하게 내지는 내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메시지를 내면서 조마조마하거나 전전긍긍 할 텐데 우리 근혜누님은 멘탈이 세셔가지고 보통 사람과는 정말 그냥 아예 다른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저런 센 표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들한테는 좋다고 봐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또 여러 또 이제 폭로들이 나올 것이고. 하여간 그 정호성이가 이 박근혜 이미 돼 있으면은 결국 지킬 주체는 나밖에 없구나. 다 녹음을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기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간 참 곳곳에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녹음도 이루어지고 있고 녹음의 세상이 됐습니다. 자, 우리 데이브 니어가 녹음한 노래 넌 나의 사랑 들으면서 우리 김프로와는 다음 주 기약하겠고 우리 김프로 KBS 1TV를 통해서 내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 9시 40분. 네. 가셔가지고 인위적인 댓글. 아이디 바꿔가지고 여러 개 폭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TV 캐스트 가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느낄 수가 있었지. 운명처럼 다가온 너의 모습을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니. 거친 세상에서 또 다른 날 만난 듯했어.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 운명처럼 다가온 너로 인하여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니. 외로운 세상에서 또 다른 날 만난 듯해서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전부.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변함없는 내 맘 하나.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전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것만을 나 약속할게.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 운명처럼 다가온 너로 인하여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니. 외로운 세상에서 또 다른 날 만난 듯 했어.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전부.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변함없는 내 마음 하나.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전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것만을 나 약속할게.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전부.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변함없는 내 맘 하나.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전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것만을 나 약속할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